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 등을 발표하는 비전 대회를 개최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AI를 활용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대출 등을 유도한 뒤 가로채는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22도, 대구 29도 등 오늘도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여부도 오늘 공지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 가능하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재판부가 직접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 영상기자단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재검토해 오늘 안으로 논의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반면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거대 양당 지도부가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고무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지경이라며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을사오적으로 남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은 말 그대로 고무줄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한 대행을 감싸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감안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결정을 다소 예상치 못했던 분위기 속 헌재를 향해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호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2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2나 4대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순회지인 충청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전을 찾아 이른바 중원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을 한 목소리로 꺼내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을 찾은 이재명 예비후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첫 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K방산 육성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선거 승부를 가르는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충청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패배를 경험했던 만큼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중원 민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직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는 19일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오늘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온라인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인데 토론회 전에 사실상 경선 투표가 진행된 데 대한 일부 후보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8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분야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논의와 증세 등을 둘러싼 후보들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가 한 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다른 조에 편성되는데요. 8명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판하면서도 서로에 향한 견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 경선 토론회 조추첨 행사. 2가지 주제에 배정된 의자 4개를 먼저 도착한 후보부터 선점하는 이른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결정 선택의 우선권은 오늘의 선착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추첨 결과 오는 19일 미래 청년을 주제로 토론할 A조에선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20일 사회 통합을 주제로 삼을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됐습니다. D조에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이 모이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는 평가 속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주자들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조준하며 자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비상계엄 사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곤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겨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3강이 중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향후 토론회 내용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의 약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이른바 빅4에 들어가리라 전망되는 후보들 사이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 등을 발표하는 비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비전대회에선 미리 추첨한 발언 순서에 따라 후보자별로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를 주제로 자유롭게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조별 토론회가 이어지고 이후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국민 여론조사가 오는 21일과 22일에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법안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잇따랐는데요. 다만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모두 가결에 2표씩 모자랐지만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이탈 규모는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법엔 최소 찬성 5표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무효 4표까지 모두 9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지만 김상욱,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최소 9표가 이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거부권 법안들은 모두 악법이라며 부결 단일 대우를 강조해왔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딴 이탈표에 민주당 측은 다시 재발의하면 통과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 2표가 모자랐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해당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은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투자 사기 의혹 사건,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란했던 A씨 가정의 비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몇 차례 참여했는데 얼마 뒤 단체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사회복지로 풀어서 세금을 줄이란다. 한국 지부에다가 줘서 이거를 사회복지 쪽으로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배달 부업까지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A씨 부부는 처음 600만 원을 보낸 뒤 몇 차례 수익이 나자 퇴직금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시민 단위로 꾸려서 얼마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주면서 분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지 이거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대출까지 연계해서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A씨는 은행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뒤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렸는데 4월 초 업체에서 출금을 막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투자한 지인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는 한정된 기간에만 특별히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대출을 받아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 6천만 원까지 쏟아부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가족들까지 모두 4억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권유성이랑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 50%를 자기가 그 본부장이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추가로 하면 뭐 3달 뒤에는 몇 천이 나온다. 문제의 업체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얻고 최근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 데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니도 알고 언니 친구분들도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지난 10년간 진행된 경력 채용에서 무려 878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달 초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삼촌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기록 검토와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온 경찰이 경기도 선관위와 일부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서류, 그리고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말 선관위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지역 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며 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 관망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 0.08%를 보였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좁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표현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브랜드와 자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삼성이 애플을 근소한 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KATL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관세발 수출 악화까지 겹쳐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1명만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전망치인 올해 성장률 1.5%에 대한 대폭 하향 조정까지 예고했습니다.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면 성장률 0.1%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서울 서빙구역 부근 건널목을 건너던 승용차가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화재와 추락 등 전국 곳곳에선 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찻길과 도로가 만나는 건널목, 대형 열차 아래 흰색 승용차가 깔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 여러 차례 차량을 끌어당긴 끝에 열차 아래에서 빼냅니다. 서울 서빙구역 부근 건널목에서 KTX 이음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 엔진룸 안의 장비가 모두 드러났고 이렇게 바퀴도 주저앉았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큰 충격이 가지 않아 운전자는 무사했고 열차 승객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가던 사고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멈췄고 다른 열차들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온 상황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선로로 진입하다가 열차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차를 이렇게 보고 이 차를 열차 저기 있다가 이렇게 진입하고 그래서 부딪혀서 이거 차가 경찰은 외국인인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황전 1터널 부근에선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꺼졌습니다. 바로 옆 야산이 있어 산불 위험도 있었지만 다행히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 부근에선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현장에서 A씨를 살펴보려 접근한 50대 남성도 감전돼 발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영을 마친 A씨가 출입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며 매출액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원위치한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가 애초 목표보다 미진하지만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대 총장과 학장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급에 따른 의대 교육 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오롯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조건을 철회한 정부의 유화책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는 26%가 마중물이 돼 복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미복귀생에게 유급을 확정 통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합니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누적될 경우 2사 2호학번에 더해 내년도 신입생인 2, 6학번까지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측은 물론 정부도 2학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하다며 학사 일정만큼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인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육책격인 내년도 정원 동결 조치가 사직 전공의에겐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를 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목요일을 맞아 이탈리아 로마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재소자들을 만나는 등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황의 등장에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 목요일 로마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재소자 70명을 만났습니다. Ogni volta che io entro in questi posti mi domando perché loro e non io. 교황은 2013년 즉위일에 매년 성 목요일마다 교도소, 난민센터,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인 성 목요일은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날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낮은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교황은 세족 의식을 해왔는데 올해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행사는 생략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2차례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자가 호흡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지난달 23일 퇴원 당시 최소 2달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건강을 회복한 교황은 최근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Che cosa è per lei questa Pasqua così complicata dopo il ricovero? Come la vive? Come posso. E la vivo come posso. Andiamo. 이 같은 회복세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0일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텔러헤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6명이 다쳤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학생회 구역에서 한 총격범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적어도 6명이 부상했고 용의자 1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과 반유대주의 척결을 내걸고 외국인 대학생과 연구원 등을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이 비자 취소로 개설한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스턴 대학교 전모 조교수는 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인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로 인해 강의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어 그의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의 외교 안보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릴레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오찬 회담을 하고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엘리제궁은 유럽이 참여하는 긍정적인 과정을 시작했다며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견고한 평화 목표에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17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앞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불안감이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달 말부터 대형 굴착 공사장에 대해 땅꺼짐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형 땅꺼짐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지난 11일 경기 광명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지난 13일과 14일 부산 사상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시민들이 발밑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굴착 현장 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대형 굴착 공사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자체 지하 안전관리 실적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집안 탐사 시행 주기를 기존 5년에 한 차례에서 1년에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45%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대형 땅꺼짐의 경우엔 오히려 지하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하공사를 할 때 품질 관리 그리고 이상 징후들을 잘 포착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싱크홀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사전에 그것을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인 땅꺼짐,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물론 철저한 공사장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푸드마켓, 그랑그로서리 등 새로운 이름으로 식료품 특화 매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에 밀려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식료품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첫 이마트 푸드마켓 개점을 앞두고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 마트가 문을 열자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푸드마켓은 매장 면적의 95%를 식료품으로 채운 식품 전문 매장입니다. 식품 매장인 만큼 다양한 특화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연어 특화존입니다. 이렇게 생연어부터 훈제 연어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같은 공룡 이커머스 업체가 생필품에서 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형마트는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식품군 강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가더라고. 나중에 다른 거 오면 또 어떻게 환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고 사는 편이에요. 저분은 차라리 식품이 더 많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생필품은 차라리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 수도 있는데. 특히 마트 3사는 푸드마켓, 그랑그로서리 등 식료품 특화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화 점포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80%를 식료품으로 채운 롯데마트 천호점은 오픈 3주 만에 롯데마트 점포 중 평당 매출 1위를 기록했고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재단장 매장은 리뉴얼 뒤 1년 매출이 평균 20% 올랐습니다. 대구 성수점에서 푸드마켓의 가능성을 실험한 이마트도 고독점을 시작으로 매장을 더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로서리 전문 매장은 이마트 푸드마켓으로 향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의 무서운 성장 속에서 식료품 전문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를 얼마나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어제만큼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이 16.6도 등 아침 공기도 차갑지가 않은데요.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구는 29도까지 치솟아서 영남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타고 먼지도 유입됩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이지만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 스모그가 짙어지겠고요. 영동과 대구 경북 지역은 낮 동안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해안가와 산간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출근길에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도 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중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6도, 광주는 16.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9도, 광주 24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